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밤사이 미국의 낮 시간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7분경이고요. ICBM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대응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고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NSC 회의가 열렸다가 7시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짧게 내놨는데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이 북한 소식부터 봐야겠죠? 네, 북한 미사일 미 전역이 사정권이 됐습니다. 예, 75일간 고요했는데 네. 침묵을 깼어요. 오늘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졌고요. 비행거리가 960km 그리고 고도가 4,500km까지 올랐는데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 전체가 이제는 사정권에 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한 50분간 비행을 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본 언론에서는 뭐 3발을 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네. 지금 한 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군도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6분 만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육군 미사일 부대, 해군 이지스함,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모두 동원됐고요. 예.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도발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그래요. 내일쯤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도 아마 개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제재들을 많이 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안보리에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뭘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북한은 뭘 노린 건가도 궁금하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우병우의 4번째 소환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의혹 다 잘 빠져나갔는데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에 그동안 검찰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 검찰특별수사본부 이렇게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와서 또 조사를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포함해서 공직자 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사찰 지시한 혐의예요? 네. 검찰은 이번에도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긴 한데 앞서 또 2월, 4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다 기각된 적이 있죠. 그랬었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100만 호 주택 로드맵입니다. 오늘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 얘기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어질 주거복지 정책의 큰 틀이 확정 발표되는 건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5년간 임대주택 85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를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85만 호에 이르는 임대주택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또 정부의 로드맵에는 청년, 신혼부부, 또 고령가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오늘 구체적인 발표 내용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포인트 짚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차 분석 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며 사거리 등이 한층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 중단 기간에 모색되던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경이었고요.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일본을 향해서 쏜 겁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도는 4,500km, 비행거리 960km, 한 50분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하다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거죠. ICBM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75일 만에 도발입니다. 왜 지금? 무엇을 노리고? 북한은 또 이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5일간 잠잠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대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뭐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근데 왜 다시 미사일입니까? 75일간 우리도 기대를 했지만 뭐가 잘 되기를. 예. 북한도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뭐 대화하자는 사인이 나올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셉 윤도 예. 지난 10월 23일 날 뉴욕 그 CFR 회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핵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은 뭔가 미국 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언젠가 대화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그동안에 물밑 접촉, 뭐 뉴욕 접촉이 됐건 아니면 제3국의 접촉이 됐건 당신네가 60일 정도만 조용히 있어주면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희망을 줬을 거예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조셉 윤이나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60일 지나도 아무 사인도 없지. 특히 75일 뭐 딱 정해놓고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테러 지원국 재지정. 예. 그게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미국이 우리랑 정말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인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60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인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17일부터 그러니까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그 특사가 시진핑의 특사가 평양 갔다가 김정은 못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안 만나주고 시찰하러 나갔어요. 그렇죠. 예, 외면해 그러니까 버렸습니다. 안 만난 게 미국에서 사인이 와야지 중국에서 와가지고 특사가 와가지고 뭐 미국과 대화해봐라 하는 얘기가 나 듣지 않겠다. 미국이 직접 얘기하라 하는 얘기였었어요. 중탑을 돌려보낸 건. 그런데 바로 그날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고 나서니까 21일 날. 그래. 그렇다면은 한번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 계산을 그 배짱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심하고 있는 시간. 예. 이 시간을 또 그 기간을 택해가지고 미국의 동부를 충분히 때리고도 남을 사거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고각이면. 확보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중국이 가서 중간에 다리를 놔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중국 특사가 내민 손은 거절하고 미국이 직접 손 내밀어라 왜 이렇게 주문합니까 북한은? 지금 그 중국이 하는 얘기는 일단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걸 중단하는 건다는 사인을 보내면은 미국을 달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중국이 설득해서 회담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친서에다가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할 일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보장하라는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거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미국이 한다면 그 사인을 준다면 회담에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걸 먼저 약속을 하고 회담을 시작하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배짱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당신들 카드 먼저 내놔라. 그럼 우리도 받겠다. 뭐 이런 누가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느냐 이런 기싸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해주겠다고 그러는 것을 대충 믿고 회담에 나가봤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이 보장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안 나간다. 서로 지금 비핵화 보장하라, 그러면 평화협정 보장하라 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작을 그건 마지막이고 그 판에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바꾸자는 거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중단한다면은 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싸움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가 먼저 양보하고 손 들고 나오느냐. 그렇죠. 지금 이 기싸움 근데 와중에 미사일. 예. 이번에 이렇게 저기 미국 본토를 예.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예. 다급하면은 미국이 이제 나와라 하는 얘기예요. 예. 다급하면 본토도 우리 쏠 수 있다. 그러니까 다급하면 그러니까, 먼저 손 들고 나와라. 겁나면 너희들 먼저 손 나와라.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우리 보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손 나오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다. 다급하면 너희가 나와라. 다급하면 너희가 나와라.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래? 좀 나를 시험해보겠다는 얘기야? 하면서 타격 버튼을 누를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고 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던데 트럼프가 바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오늘 바로 내놨습니다. 그렇죠. 해결하겠다고 그랬죠. 예. 해봐야 지금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은 결국 손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곧 소집할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아주 강한 걸로 밀어붙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아마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11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11개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굽히지 않는데 12개째 나온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게 더 있긴 있습니까? 저는 더 이 제재라는 게 가할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가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12번째 카드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낮아요. 예.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60년 이상을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 살아남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버텨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이미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재에 별로 그렇게 제재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95년, 98년 고난 행군 시절 보니까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버티더라. 그런데 경제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고 가망 없다. 여기 지난 9월달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원유를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북한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결국 중국이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건 안 할 겁니다. 그건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이 그런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경우에 북한이 어떤 중국을 상대로 해서 벌일 수 있는 도발이라고 할까 중국을 상대로 해서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동북삼성 경제 내지는 동북삼성의 치안을 망치는 이런 일을 중국이 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도발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셨고 쓸 수 있는 카드 내일 안보리 긴급회의 열린다 한들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 중국이 원유 중단 완전 공급까지 동의하지 않는 한은 그리 강력한 카드가 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좀 듣다 보니까 좀 막막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 주재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할 수 있는 카드란 게 뭘지 생각해 보자면 좀 아리송합니다. 이번에 3시 17분에 미사일 발사했다는 걸 감지하고 23분에 훈련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밀 타격 훈련을? 6분 만에, 6분 만에 정밀 타격을 7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한 6, 7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짜리를 쏜 겁니다. 300. 저쪽은 10,000km짜리를 가지고 지금 그 미국을 상대로 위협을 하는데, 우리 300km짜리 쏜 것은 평양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평양은 충분히 때립니다. 서울 평양 200km밖에 안 되니까 개성 200km, 서울 평양 400km밖에 안 되니까 300km, 400km짜리 쏘면은 원점을 때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바로 북한을 때릴 수가 없고 허공에다 대고 지금 훈련한 거죠. 그러면 정 장관님 이제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 상황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본과 미국과는 또 이 체감하는 불안감의 차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좀 짧게. 아니 결국은 이게 미국이 대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풀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경제 제재를 하고 오면 북한은 더 도발할 텐데 예. 우리 국민들은 못 산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생각해서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 사인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성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도리로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좌지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물밑으로 미국과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오늘 미사일 도발의 배경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자고 있는 사이에 그러게 말입니다. 새벽 3시 17분경에 미사일 도발. 저는 오늘 이제 한 4시 반경에 눈을 떴어요. 네. 그때만 해도 눈 뜨자마자 이제 전 뉴스부터 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소식이 없었는데. 네, 저도 뭐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속보를 받았거든요. 예, 잠시 깜짝 뒤부터 이제 놀랐는데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불안하더니 결국은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쏜다. 사실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고 네, 쏠 맞아요. 수도 있다. 근데 예, 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뭐 어제 사실 정치권에서 큰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문이 나와서 이 뉴스가 또 크게 하나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 인터뷰를 저희가 잠시 후 2부로 좀 옮겼습니다. 네.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의 인터뷰는 2부 순서로 여러분 예고를 해드리고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드디어 중국이 그만령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 참 묘한 게 또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이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는데요. 어제 중국의 관광주무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여유국이 베이징시와 산둥성 지역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 한국 단체 관광이 일부나마 다시 허용된 건 성주 사드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8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예. 이 사드 그만령 풀기 시작한 중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 한국 단체 관광 상품 다시 팔아라라고 여행사에다 허가해줬지만 반쪽 해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조건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풀어줄 거면 확 풀어주든가 뭐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였나 하는 뭐 그런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요. 지역을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으로 딱 한정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방한한 중국 관광객이 806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30% 정도인 242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한 30% 정도? 네네. 그러니까 가장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상하이하고 광저우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남부 쪽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것저것 많이 제한을 뒀는데요. 한국 여행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요. 크루즈와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 관광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와는 어떠한 협력도 금지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롯데와는 어떤 협력도 금지한다. 그러니까 한국 관광을 가더라도 단체 관광 가더라도 롯데 호텔에서 자면 안 된다. 롯데 면세점 가면 안 돼. 롯데 월드도 놀러 가면 안 돼. 하여튼 롯데 로자도 들어가는데 가면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해가 되는 우리 이익에 반하는 행동 해봐라. 그럼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보복할 거다라는 거는 지금 남겨둔 거예요. 여지를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내 여행업계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그래도 전혀 안 오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가 어디냐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도 있는데 비행기와 크루즈도 못 띄우는데 대규모 관광객 모집은 어려울 거다. 특히 지방이 훨씬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롯데는 울상인 것 같습니다. 울상이죠. 8개월 만에 사드 그만령을 이제 풀기 시작한 중국. 하지만 반쪽 해제입니다. 이 뉴스의 행간 2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한다입니다. 강물이요? 이거 네.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지난 13일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주국 총리가 필리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문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중국 고전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때?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예.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웅성했느냐면요. 소동파 시인의 한 시를 인용해서 충강순한 앞선지. 그러니까 봄이 오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된다. 네, 그래야 오리가 따뜻해진다.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요. 네. 아주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문 대통령 쪽에서는 빨리 화해하자. 빨리 해서 빨리 봄 빨리 오고 빨리 꽃도 꽃피게 많이. 하자. 네, 맞아요. 근데 리커창 총리는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네.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했던 서두르지 건데요. 마시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쪽짜리 금안령 해제다. 뭐 여러 사드 뒤끝이 장렬하고 있다. 사드 앙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중국 당국은 애초부터 단계적 해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돼 있는 여러 약속, 3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 세 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풀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동파의 한시가 많은 걸 암시했고 네. 이번에도 역시 금안년 풀긴 풀지만 이 정도 네. 한 단계 풀면서 또 보겠다 네, 이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한파에 강물이 다시 얼 수 있다입니다. 강물 얘기 이번엔 이해가 되네요. 네. 한겨울에 꽁꽁 얼었던 강물이 뭐 일시에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녹으려면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면 금방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뭐 돌발 한파가 올 수도 네, 있고요. 네. 지금 한반도 동북아시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찬바람이 불어요. 한중 관계는 조금 따뜻해질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고요. 오늘 새벽에 또 75일 만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또 얼어붙고 있어요. 네. 한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말에는 믿음이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봄은 바다가 먼저 한다입니다. 봄은 바다가 먼저 한다? 네. 한중 관계는 아직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봄은 멀리서 다가오는 수준인데요. 사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중국,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결국 평행선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봄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가 있습니까? 봄은 강이 아니라 바다부터 먼저 서서히 오고 바다가 먼저 아는 겁니다. 아유, 이 바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바다가 너무 비유적인. 뭐냐면요. 예. 한중 양국의 국민의 태도입니다. 여론.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중 양국의 사드 합의가 있은 직후에 중국 여론은 좀 약간 싸늘했어요. 여전히. 예, 금안령이 풀린다 하더라도 곧바로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달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정반대로 금안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개별 관광객은 200만 명이 넘게 또 왔거든요. 예. 근데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한다고 하고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2배가량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국 국민 모두 국민들의 정서는 아직은 한겨울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금한령 풀리긴 풀렸지만 반쪽짜리. 예,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이죠. 심 부의장이 어제 한 이 말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위법행위다.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입법부의 부의장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세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유, 뭐 좋은 소식으로 좀 오랜만에 연결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게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예. 정식으로 입장문을 낸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걸 뭘 어떻게 듣고 말고가 있을 것인지. 어허. 이 우리 말에 너무 엉뚱한 일을 당하면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있죠. 예, 하도 뜬금없어서 뭐 좀 어이가 없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의 우리의 의회 정치가 이렇게 황폐화됐어야 되겠느냐. 이건 참 어불성설이니까 어떻게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합니다.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제 심재철 부의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행정부처에다가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불법기구다. 근데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하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실만 추출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은 그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초유의 일이다. 국헌문란이다. 내가 듣기로는 초유의 말이고 초유의 주장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나왔고 더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인데 예. 이게 도대체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해도 무슨 이런 소리가 있는가 할 텐데 이게 무슨 글로 나왔다고 그러니 내 귀가 의심스러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정권의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 아닙니까? 촛불의 요구는 우리 국민의 요구고 우리 역사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그 엄정한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온갖 되지도 않는 논리와 그 무슨 그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렇게 참 요설을 늘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개를 넘어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요설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 요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란죄 얘기가 왜 나왔는고 하니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 와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느냐. 그럼 과거 적폐가 어떻게 그 두 정권에만 있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보복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이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전 두 정권 상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역사 전부 그럼 뭐 이조 시대부터 조사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법이라는 것이 적용할 한계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법적인 어떤 그 굳이 법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은 그 뭡니까 기한이 남아 있는 공소시효 그것도 시효가 남아 있는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법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한 저희가 무엇인지 그것이나 따져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일종의 고도화된 선동입니다. 선동이요? 누구에 대한 어떤 선동입니까? 현재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좀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모두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불건전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기득권 세력의 저항. 불건전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안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내가 나설 테니 나를 따르라 하는 뭐 일종의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의원이시라면 그냥 정치인 한 분 국회의원이시라면은 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발언 쏟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중에는 현실성 없는 것들도 있고요.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심재철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세요.
국회 부의장이 갖는 어떤 무게감이랄까요? 이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을 갖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국회 부의장이라고 그러면 의회 정치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에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언행도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의사 일정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차가 있고 또 그랬을 때 어떤 그 사회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런 직접적인 의사활동과도 관계없는 일반적인 정치 문제를 국회 부의장이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예.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 비정상입니까, 이 발언? 나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국회 부의장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소견, 어떤 한쪽에 치우친 소견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개별적으로는 할 수도 있겠죠. 예.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발언은 아마 자당 내에서도 크게 모두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정도의 믿기 어려운 주장이란 말이죠. 현직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라고 했으니까. 그럼 국회 부의장 틈되는 분의 주장이라면 균형이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의장이니까. 예. 지도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이런 정책 일탈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 불복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까지도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죠. 이것은 대선 불복을 애둘러 표현한 행태라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의 발언이다, 사안이다, 사퇴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것도 그럼 그건 문제 정당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또 내가 무슨 그 점에 대해서 옳다 그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상적인 상궤는 벗어났습니다. 정상은 벗어났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런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앞으로 끌고 갈 수는 있을까요? 부의장으로서 국회를? 글쎄요.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임채정 전 의장이었습니다. 자, 라디오 재판정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 상황을 잠깐 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아궁 화산 1963년에 폭발을 했고요. 그때 사망자만 1,500명이었습니다. 그 후로 55년간 잠잠하던 것이 지난 9월부터 꿈틀대기 시작했고 지금은요. 화산 용암 폭발 직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여행객 800여 명 발이 묶여 있고요. 교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환태평양 조산대 불레고리 안에 있는 화산인데 이 아궁화산 같은 휴화산이 그 불레고리 안에 1,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궁화산의 폭발이 이 불레고리 내 화산들 연쇄 폭발의 시작은 아닌 건가, 이 시그널은 아닌 건가,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죠. 자, 용암 폭발 직전 단계에 들어간 아궁화산 근처에 사시는 분이세요. 발리의 교민 황향미 씨 연결을 해보죠. 황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아궁화산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거주하시는 겁니까? 저희 집은 아궁화산에서 동쪽으로 한 2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1km. 그러면은 그곳에서 아궁화산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차 타고 나가다 보면은 바로 마주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안 보입니다. 예, 조금 나가서 골목으로 가면. 네네. 제가 지금 보내주신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여기 오늘 비가 오고 있고 많이 흐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분출되어지는 연기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가 와서? 예. 어저께 저녁에는 사실 오후에 더 큰 게 터질 거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빨리빨리 대피시키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잘 지냈습니다. 밤은 지샜군요. 네. 제가 어제 듣기로는 그 화산재, 그러니까 지금 마그마가 분화구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로 네.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글부글 하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화산재들이 선생님 때까지도 날아올 정도라면서요. 예. 그런데 저희 집까지 1963년도에는 이 동네까지 많이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죽고 했던 그러한 장소인데요. 예. 이번에는 이 기류가 남쪽으로 계속 불고 있었어가지고 다행히 저희 집 동네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날아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 다행입니다. 네. 그 선생님 지금 산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근데 집에 계속 계셔도 되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우붓으로 예. 피하려고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 대피 장소는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큰 게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예. 뭐 나가 있으나 여기 있으나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네. 대피령이 한 반경 10km까지 내려진 상태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댁은 지금 21km니까 아직까지는 집에 머무는 상황. 하지만 네. 이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63년도에 터졌을 때는 그 21km 마을까지도 내려왔던 거예요, 용암이. 그렇죠. 여기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동네 사람들이 롬복으로들 많이 배를 타고 피신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 롬복 당시에는. 섬으로. 네네. 그래. 어쨌든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보면은 뭐 그 화산에 수증기들이 보이고 뭐 끓는 것들이 보이는 상황이니까. 네네. 지금 이 비가 오니까 유황재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지면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목과 눈과 이런 쪽으로 좀 더 아프고 이런 증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지금 화산재들이 네네. 공기 중에 날아다니니까 목이 막 컬컬하고 기침 나고 그러세요. 네, 눈도 가렵고 기침도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발리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은 800여 명이 됩니다. 예. 교민은 몇 분이나 계세요? 교민이 한 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예. 500여 분. 지금 정부에서는 전세기 파견을 검토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전세기 타고 한국으로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민들은 그게 쉽진 않겠죠, 그게. 그렇죠. 사실상 교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이 덴파사 지역으로 아주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교민들은 구태여 뭐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건데 이 관광객들 오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발리 상황 여러분들 어제부터 계속 폭발 직전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잠깐 좀 교민 체크해 봤습니다. 황영민 선생님. 네. 예,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연락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리의 아궁화산에서 21km 지점에 살고 계시는 분 황양미 씨였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은 두 분 패널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시간 관계상 70%만 설명해주는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특집으로 1시간 한번 편성. 백성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65% 정도 설명을 해드리는 라디오 재판정. 불만이 많네요, 우리가. 이런 불만들을 오늘 토로하시면서. 두 분, 하여튼 제가 감사드려요. 걸석하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걸석이 요새 유행어더라고요. 백 변호사님은 몇 주 전에 걸석 한번 하셨잖아요. 네, 한번 했죠. 차 막혀서. 그 이후로 제가 한 20분 정도 먼저 옵니다. 그래요. 걸석. 아니, 어제부터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걸석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피고인 나오지 않고 하는 재판을 걸석 재판이라고 그래요? 왜 걸? 찾아보니까 이 걸이라고 하는 글자가 대걸걸자, 대걸 문 이런 글자래요. 그리고 이지러지다 혹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빠뜨리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걸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여러분 대궐궐 그 걸자를 쓰는데 그 뜻 중에는 대궐이란 뜻도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빠뜨리다. 혹은 뭐 이지러지다, 뭐 한쪽 귀퉁이가 없어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오지 않고 빠지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군요. 거래. 그래서 궐석 재판. 이건 제가 보기엔 김현정 앵커님 개인적 궁금증 때문에 물어본 거죠. 정말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이 걸이 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보궐선거 있더라고요. 보궐 그 걸자랑 같은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석 재판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석이라는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 법률 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온 게 많아서요. 그래서 가끔 이런 저희들도 오류가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 편안하게 쓰는 말인데 다른 분들이 외계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한테는 편안하지만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A부터 Z까지 하려면 여기서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 정말 지난 겨울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온 국민이 법률 전문가가 되는. 공부 많이 하죠. 다 로스쿨생 되는 느낌이에요. 참 어쨌든 오늘 라디오 재판정은 그래서 좀 특별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스페셜 라디오 재판정으로 이 이례적인 상황. 궐석 재판에 대한 정말 세상 쉬운 설명 A부터 Z까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으면서 오늘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요. 노 변호사님 궐석 재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원래 형사 재판은 피고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피고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명백한데 피고인이 행방불명되거나 도망가서 안 와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궐석 재판 많이 했고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도 사실은 재판 거부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래서 법원에서 인치를 강제적으로 해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진 출석했어요.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은 인치를 강제로 못 하겠다. 구치소장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궐석으로 한 인치라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강제로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현실에 지금 사라져 있을 때, 그러니까 행방불명됐거나 이럴 때만 궐석 재판을 하고. 구치소에 있는데 궐석 재판을 하는 거는 진짜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구인영장 발부해서 끌고 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구치소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강제로 끌고 나가서 재판을 받게 하기는 좀 어렵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끌고 나가긴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명분상은 지금 아픈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재판부에서는 아픈 거는 이유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안 나오겠다는 걸 강제로 끌고 나오기 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거기다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백하게 보였으니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이례적으로 지금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민사는 피고 없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형사는 꼭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구속 가능하니까. 그 사람한테 벌을 주려면 나중에 법정에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꼭 나와요. 그러니까 민사는 재산적인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라서 그 당사자가 없어도 재산의 강제집행 같은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형사적인 문제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그런 구속 같은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우리들도 원하면은 궐석 재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택도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 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발가락이 아파서 나중에 휠체어라도 타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면 100% 인체됩니다. 그래요. 100% 구치소에서 거의 끌려 나오듯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경우를 사실 저희도 보지를 못했는데 이런 의문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안 하면 처벌할 수 없나? 그렇죠. 없어요. 없어. 처벌이 처벌이 바로 그 구치소에 잠깐 구치소에 수감하는 건데 예를 들면 너무 아파서 정말 못 움직인 사람은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 주죠. 그러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제가 없다는 의미가 그것 때문에 추가로 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벌칙 규정 자체도 만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군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요 정도 건강 상태에서 나 안 나가겠소라는 말은 택도 없다.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까지 끌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 원할 거예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이야기 가보죠. 박 전 대통령은 왜 걸석 재판을 택했을까? 이게 사실은 자기가 나가서 방어하지 않으면 훨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유심히 한번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범죄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도 거의 100% 유죄가 나옵니다. 예. 지금 분위기상. 예. 뭐 결과만 나오지 않았지. 그럼 법정 투쟁은 사실상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예. 그 타이밍이 딱 구속기간 연장하는 결정이 나올 때 이거는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인 신체 자유부터 정치적인 탄압까지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을 이유는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재판을 그냥 거부해 버려도 예. 그 결과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나와서 재판을 받는 것과 이제 상황은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사면이요. 사면, 네. 특별 사면.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결국 그렇게 온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사면됐잖아요. 됐죠. 그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어쨌건 지금 현 정부에서 한 1, 2년이 지나면 사면을 해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오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사면이라는 카드를 이제 정부에서도 꺼내려면 예. 최소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죠. 그렇죠. 이게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박 전 대통령을 굳이 사면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 희생자의 모습을 보이면 그게 사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혀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지나서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당성의 확보가 되잖아요. 그거 말고 노릴 게 제가 생각에 제 머리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치보복의 희생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또 최악의 결과, 유죄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다. 이건 재판부 잘못이다. 나라 잘못이다라고 하려고 이제 처음에 타이밍을 잡아서 했는데 예. 정말 무참하게도 국정원 특활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예, 특활비. 그래서 아마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청취자 질문 좀 보겠습니다. 청취자 2469님. 이 5명의 국선 변호인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분들 중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이 질문 좋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주가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원래 처음에 이 재판부에서는 모집을 했어요. 자원을 해라.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든 재판이니까. 그러면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처음에 그랬었었는데 그때 한 명이 딱 한 분이 무보수로 난 하겠다라는 자원을 했었어요. 자원자가 나타났어요. 네, 한 명. 네, 한 명이. 근데 연령이나 뭐 성향이나 이런 것 등등을 다 고려해봤을 때 좀 부적절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한 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선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담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변호사들 중에서 그 이런 큰 재판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수를 이제 골고루 나눠가지고 그래서 5분을 간출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선만 하는 변호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 사선 변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재판에 출석은 쉬운 말로 개업 변호사. 네, 그러니까 아닌 분들이 따로 있고. 이거는 사실상 뭐 월급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재판부에서 지정하면 사실 거부하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사람 모여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국선 사건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 1년에 몇 건 안 하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국선만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지방법원에 국선을 전담하는 변호사들 중에 그래도 이 정도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그런 재판부에서 판단한 사람들만 변호사 된 거죠. 그렇고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 누가 신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약간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변호사 신청했다. 이거를 가려내는군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뭐 지금 수임료에 관한 질문도 지금 들어왔어요. 수임료 뭐 8호 사모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꽤 큰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국선 변호인들한테는 그 수임료는 누가 주나? 나라에서 주는 거죠. 나라에서. 법원에서 보통 주는데요. 제가 국선 변호 했을 때는 실수령액으로 29만 원 받았었어요. 29만 1,000원. 1,000원인가? 네. 그 사건의 크기와 관계없어요? 네, 상관없고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근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우리 피고인이 도망갔어요. 진짜 안 나타난 거예요. 재판할 때. 그래서 6개월 넘게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걸석 재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요. 그때도 29만 원 받았어요. 29만 원 어떻게 해서 나온 게 29만 원이에요? 그게 아마 그 보수 산정 기준표가 있는데 국선 변호 한 건 할 때마다 건당이에요. 이거는 건당. 그러니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건당 한 건 끝났다고 보고될 때까지 판결 선고 날 때까지 한 건인데 그게 아마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해서 세금 떼고 뭐 떼고 해서 29만 1,000원. 최대 2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 이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아마도 저는 거의 최대한으로 법원에 줄 수 있는 만큼 줄 텐데 그래도 사실 좀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택도 없이 부족하죠. 일반 사선 변호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 기록이 지금 12만 쪽 정도 되거든요. 12만 쪽이에요. 12만 그리고 쪽이요. 여기는 정말 초열악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본인이 변론을 해야 될 의뢰인이 만나주질 않아요. 3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거절했다면서요. 안 만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걸석 재판하면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피고인 안 나오니까 그냥 바로 결심하고 선고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걸석 재판이라는 게 피고인만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김건훈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을 관련해서 증인신문까지 진행을 했어요. 변호사들이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번 사선 변호인들보다 낫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어제 굉장히 소문이에요. 강렬한 뭐 대비라는 표현까지 막 기사에 나오는데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이제 그냥 무조건 뭐 이거는 최순실 게 아니다 정도만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최순실 씨 건지 아닌지 확인할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을 누가 냈느냐인데 요금을 그거 왜 그러면 김한수 행정관 옛날에 이제 태블릿 PC를 줬다고 하는 그거 김한수 행정관이 왜 계속 비용을 냈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라고 어제 이제 좀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좀 날카롭게 지적해서 우스갯소리를 재판부에서 약간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29만 원, 40만 원 얘기는 그냥 국선 한 건 하시는 분 얘기고 이분은 전담이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는 한 달에 800만 원씩 줬었어요. 그게 이제 공탁한 것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 국선 변호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600만 원씩 줘요. 그리고 한 달에 40건 하던 것을 이제 25건 하라 그래요. 근데 25건이 전부 다 형사 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형사 재판에 완전히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딱 알아요.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예전에 사선 변호사들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훨씬 더 기록을 빨리 보고 훨씬 더 쟁점을 찾아내서 재판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재판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또 이전에 재판했던 변호사들이 약간 우왕좌왕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약간 우왕좌왕 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사선 변호사보다 훨씬 낫다. 너무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12만 쪽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겠어. 거기다가 피고도 못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만나죠. 이분들 변호하기 진짜 어렵겠다. 대충 시간 때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청취자 문자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 아니군요. 절대 안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분들이 또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뭡니까? 사실 본인들이 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정해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특히 이렇게 모든 국민의 관심,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분들 이번에 법정 앞에서 목숨 걸고 하라고 국선 변호사들한테 집회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정에서 좀 이거 너무 설렁설렁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또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재판에 임하는 이분들도 그래도 오케이 하니까 하신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절대 못 하긴다 하면 이제 다음에 국선 변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잘리겠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한번 이런 식의 재판을 맡고 나면 재판부가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요. 국선 변호. 그래서 점수를 매겨놔가지고 다음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데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법관으로 임명되고 싶다. 경력법관 그런 거에 지원하면 점수를 좀 플러스해서 또 주기도 하죠. 그런 이점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노 변호사, 백 변호사 아니면 저희가 인터뷰로 다루겠습니까? 뭘로 다루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것들 많이 하는데 자, 이런 궁금증도 하나 들어왔어요. 한 청취자께서 지금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어느 날 나 오늘은 나가고 싶어 하고 뿅 나올 수도 있는가. 원하는 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지금 안 나와서 걸석 재판하는 건데 원래 정상적인 재판은 피고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바꿔서 나온다면 그달부터 걸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 출석한 상황에서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만 딱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아니 본인이 하루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못 나온다고 버티면 또 이렇게 또 걸석으로 다시 가는 거죠. 너무 근데 너무 자기 마음이네. 엿장수 맘대로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재판부가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 저는 걸석 재판을 진행을 할 때 한두 번 정도 공전을 시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판 안 하고 여러 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 걸석 재판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안 나오자마자 경고하고 다음날부터 진행을 했잖아요. 재판부 인사이동이 2월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 재판부가 바뀌는 거죠. 하는 거예요. 인사이동 전에 해결. 그래서 1월 달에는 결심을 하겠다라는 진짜 그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딱 얘기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걸석 재판 진행하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걸석 재판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증인신문 다 합니다. 보통 피고인의 증인들까지 다 합쳐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1월 한 중순 돼야 이건 중요한 건데 2월 19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니까 1월 달에 끝내야 되죠. 선거를 하려면. 야, 오늘 라디오 재판정 A부터 Z까지 궁금증 풀어본다고 했는데 진짜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수임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은 더 보내주세요. 다음 주 이분들 나오셨을 때 제가 더 궁금한 것들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짧죠? 짧네요. 오늘 시간 벌써 갔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 스페셜로 걸석 재판의 모든 것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걸석 재판에 대해서 8672님 대통령 재임 당시도 사실상 걸석 대통령이었으니 재판이야 걸석 재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아이고,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이 상황을 이 8672님은 이미 걸석 아니었느냐. 이런 따끔한 문자 주셨어요. 6810님은 아니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도대체 얼마나 더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걸석 재판이라는 점 이분은 비판을 해주셨고 극한 직업 국선 변호사 3053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1150님은요. 심재철 부의장의 이 내란죄 발언에 대해서 분노를 해주셨고요. 양희준님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고 내란죄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3382님은 근데 심재철 부의장의 말에 이분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선영철님은 좀 모독, 국민 모독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조선족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좋은 배우라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들어도 울컥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참 많은 사람을 울컥하게 했던 그 화제의 수상소감 지금 들으셨어요. 바로 영화 범죄도시의 배우 진성규 씨입니다.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극 중에서 살벌한 조선족 동포 조폭 역할 윤계상 씨 바로 밑에 그 2인자 역할했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진짜 조선족 아니야? 다들 의심했던 정말 연기 잘했던 그 배우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을 탄 진성규 씨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진성규 씨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진성규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착하세요? 네. 아니, 원래 제가 이렇긴 한데. 그 리얼한 조폭 역할에 머리 빡빡 깎은 그 진성규 씨 맞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상소감 들었어요. 네네. 청심환을 먹고 갔는데도 그렇게 떨리시던가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청심환 한 알은 딱 그 앉아있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더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제일 좋아하던가요? 수상소 씨. 일단 제 와이프랑 가족들이 일단 제일 좋아하고요. 그렇죠. 대학로에 있는 제 동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극 극단의 동료들. 네네. 그 어려운 시절 같이 보낸 그 동료들 좋아하고. 윤계상 씨가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소문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이제 그 수상하고 범죄도시 뒤풀이 장소에 갔는데 그때 영상 통화가 됐어요. 근데 울고 있더라고요. 이미 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어요? 바보라고. 왜 우냐고, 바보라고. 네, 왜 우냐고. 네, 좋아서 운다고. 네. 참. 그냥 저는 듣기만 해도 막 눈물 나려고요. 제가 좋아서. 아니, 정말 제가 지금 제 수상 소감을 처음 들었어요. 다시 보기 안 하셨었어요? 끝나고 나서?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 소리도 처음 들었는데. 예. 어때요? 조금 그때가 생각나고 되게 울컥울컥한 것 같아요. 울컥울컥 하시죠. 네. 그래. 참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가 지난 가을에 진성규 씨 언론 인터뷰를 봤었어요. 기사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기적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네, 기사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상을 타고 하려고 줄을 섰어요. 저희도 며칠을 기다려서 지금 이거 잡은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뭔가 제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뀐 게 저도 지금 얼떨떨해요. 아직도 얼떨떨하고 아직도 실감 안 나고. 네네. 77년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으로 해도 40세. 맞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나이가 됐어요. 만 40세. 네, 부록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고요. 사실은 이제 배우로서 과연 내가 지금부터 해서 스타가 될 수 있을까? 이 길이 내 길인가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나이. 어떠셨어요? 사실 그런 고민이나 불안감이나 초조함은 사실은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묵묵히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봐주겠지,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그래도 연기하는 데는 너무 즐겁고 제가 좋아하니까 힘든 것보단 좋아하는 게 더 컸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꿋꿋이 해온 게 아닌가. 그랬겠죠. 묵묵히 연기를 하다가 만난 영화가 범죄도시였던 거예요. 범죄도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폭발할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 못 하셨던 거죠? 진짜 전혀 못했고 상을 받은 것도 너무 좋은데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나 그 수상 소감이 너무 화제가 되면서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떨려요. 네. 특히 윤계상, 진선규, 김성규 새 조선족 조폭 트리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찰떡궁합을 과시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호흡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또 연변 사투리를 써야 되니까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크랭크인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합숙하듯이 그렇게 했던 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개인 과외도 받으셨다면서요? 조선족 말투, 연변 말투를. 네네. 저뿐 아니라 다 받았어요. 마치 저 산에 올라가서 무술 연마하고 속세로 내려가듯이 그렇게 교습을 받은 다음에 이걸 한번 내가 실험을 해보고 싶다. 진짜로 속을까 안 속을까? 사람들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거 한번 실험도 해보셨어요? 한번 이제 계산이랑 성규랑 저랑 이제 진짜 양꼬치집에 가서 거기는 이제 동포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주문 잠깐 한 번 하고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 뒤로 오해받는 일 같은 건 없으셨어요?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제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빡빡머리에 깡마르고 까만 피부로 지나가면 그렇죠. 사람들이 저를 피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아, 영화 개봉하기 전까지 오히려. 네. 근데 개봉하고 나서는 머리가 길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근데 진선규 씨가요, 머리 길고 전에 출연했던 영화들을 보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선한 이미지의 배우가 악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저는 그 삭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빡빡 민머리. 네,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이 연출부들이 딱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거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삭발을 하자. 긴 머리로 계속 피팅을 진행하다가 이게 이미지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럼 머리를 깎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될까요? 그 진선규 씨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게. 네, 그냥 용기 내서 한번 깎아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야, 근데 그 효과가 있었네요. 완전히 제대로. 네. 아니, 삭발 전문 배우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이랍니다. 네네. 아, 참, 진선규 씨.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진선규란 배우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꼭 해보고 싶은 역할, 꿈. 꼭 해보고 싶은 장르가 멜로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멜로요? 사랑물, 멜로. 네, 어차피 젊은 사람의 그런 멜로는 못하고. 왜요? 못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40대는 멜로 찍으면 안 됩니까? 근데 좀 그런 멜로와는 좀 다른, 좀 진한 느낌의 멜로? 인생이 묻어있는 멜로. 네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진선규 씨가 멜로 얘기를 하실 줄은 몰랐는데 인생 멜로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미래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도전. 제가 수상소감 듣다 보니까 친구분들이 성규야, 너는 배우인데 코가 낮아가지고 안 뜨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돈 모아서 코 세워줄게 이랬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의 돈을 모으고 있었던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수상하고 나서 그 돈으로 맛있게 조카들 고기 사주라고 했습니다. 코 안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폭이? 네, 이제는 이 코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서 굳이 이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진성규 씨. 네. 명품 코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참 진국 같은 배우 진성규 씨. 앞으로도 진국 같은 연기 계속해 주시고요. 네. 진선규표 멜로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기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청룡영화제 작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꼽히지 않는데 12개째 나온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할 게 더 있긴 있습니까? 저는 더 이 제재라는 게 가할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가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12번째 카드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낮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60년 이상을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 살아남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버텨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이미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재에 별로 그렇게 제재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 그 사람들 95년, 98년 고난 행군 시절 보니까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버티더라. 그런데 경제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고 가망 없다. 여기 지난 9월달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원유를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북한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결국 중국이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건 안 할 겁니다. 그건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중국이 그런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경우에 북한이 어떤 중국을 상대로 해서 벌일 수 있는
도발이라고 할까 중국을 상대로 해서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가지고 동북삼성경제 내지는 동북삼성의 치안을 망치는 이런 일을 중국이 볼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도발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셨고 쓸 수 있는 카드 내일 안보리 긴급회의 열린다 한들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 중국이 원유 중단 완전 공급까지 동의하지 않는 한은 그리 강력한 카드가 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막막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 회의 주재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할 수 있는 카드란 게 뭘지 생각해 보자면 좀 아리송합니다. 이번에 3시 17분에 미사일 발사했다는 걸 감지하고 23분에 훈련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밀 타격 훈련을? 6분 만에, 6분 만에 정밀 타격을 7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한 6, 7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짜리를 쏜 겁니다. 300. 저쪽은 10,000km짜리를 가지고 지금 그 미국을 상대로 위협을 하는데, 우리 300km짜리 쏜 것은 평양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평양은 충분히 때립니다. 서울 평양 200km밖에 안 되니까 개성 200km, 서울 평양 400km밖에 안 되니까 300km, 400km짜리 쏘면은 원점을 때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바로 북한을 때릴 수가 없고 허공에다 대고 지금 훈련한 거죠. 그러면 정 장관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 상황, 우리는 계속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본과 미국과는 또 이 체감하는 불안감의 차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좀 짧게. 결국은 이게 미국이 대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풀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경제 제재를 하고 오면 북한은 더 도발할 텐데, 우리 국민들은 못 산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생각해서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 사인을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성사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도리로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물밑으로 미국과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미사일 도발의 배경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자고 있는 사이에 그러게 말입니다. 새벽 3시 17분경에 미사일 도발. 저는 오늘 이제 한 4시 반경에 눈을 떴어요. 그때만 해도 눈 뜨자마자 이제 전 뉴스부터 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소식이 없었는데. 네, 저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속보를 받았거든요. 잠시 뒤부터 이제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불안하더니 결국은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쏜다. 사실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고 쏠 수도 있다.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어제 사실 정치권에서 큰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문이 나와서 이 뉴스가 또 크게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인터뷰를 저희가 잠시 후 2부로 좀 옮겼습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과의 인터뷰는 2부 순서로 여러분 예고를 해드리고 행간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드디어 중국이 금한령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한 게 또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이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는데요. 어제 중국의 관광주무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여유국이 베이징시와 산둥성 지역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밤 사이 미국의 낮 시간에 맞춰서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17분경이고요. ICBM급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대응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고 6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NSC 회의가 열렸다가 7시쯤에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응을 짧게 내놨는데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이 북한 소식부터 봐야겠죠? 네, 북한 미사일 미 전역이 사정권이 됐습니다. 예, 75일간 고요했는데 네. 침묵을 깼어요. 오늘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졌고요. 비행거리가 960km 그리고 고도가 4,500km까지 올랐는데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미사일 비행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이게 미국 전체가 이제는 사정권에 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한 50분간 비행을 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본 언론에서는 뭐 3발을 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네. 지금 한 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군도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6분 만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미사일 부대, 해군 이지스함,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모두 동원됐고요.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도발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그래요. 내일쯤에는 유엔 안보리 회의도 아마 개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제재들을 많이 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안보리에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뭘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북한은 뭘 노린 건가도 궁금하고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우병우의 4번째 소환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의혹 다 잘 빠져나갔는데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에 그동안 검찰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 검찰특별수사본부 이렇게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와서 또 조사를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포함해서 공직자 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사찰 지시한 혐의예요? 네. 검찰은 이번에도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긴 한데 앞서 또 2월, 4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다 기각된 적이 있죠. 그랬었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100만 호 주택 로드맵입니다. 오늘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 얘기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어질 주거복지 정책의 큰 틀이 확정 발표되는 건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5년간 임대주택 85만 호, 공공분양 15만 호를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85만 호에 이르는 임대주택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또 정부의 로드맵에는 청년, 신혼부부, 또 고령가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오늘 구체적인 발표 내용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포인트 짚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차 분석 결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며 사거리 등이 한층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 중단 기간에 모색되던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3시 17분경이었고요.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일본을 향해서 쏜 겁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도는 4,500km, 비행거리 960km, 한 50분간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하다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거죠. ICBM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75일 만에 도발입니다. 왜 지금? 무엇을 노리고? 북한은 또 이 카드를 꺼내 든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5일간 잠잠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대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뭐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근데 왜 다시 미사일입니까?
75일간 우리도 기대를 했지만 단체 관광이 일부나마 다시 허용된 건 성주 사드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8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예. 이 사드 그만용 풀기 시작한 중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 한국 단체 관광 상품 다시 팔아라라고 여행사에다 허가해줬지만 반쪽 해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조건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풀어줄 거면 확 풀어주든가 뭐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였나 하는 뭐 그런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요. 지역을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으로 딱 한정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방한한 중국 관광객이 806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30% 정도인 242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이 한 30% 정도? 네네. 그러니까 가장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상하이하고 광저우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남부 쪽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이것저것 많이 제한을 뒀는데요. 한국 여행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요. 크루즈와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 관광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와는 어떠한 협력도 금지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롯데와는 어떤 협력도 금지한다. 그러니까 한국 관광을 가더라도 단체 관광 가더라도 롯데 호텔에서 자면 안 된다. 롯데 면세점 가면 안 돼. 롯데 월드도 놀러 가면 안 돼. 하여튼 롯데 로자도 들어가는데 가면 안 된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해가 되는 우리 이익에 반하는 행동 해봐라. 그럼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보복할 거다라는 거는 지금 남겨둔 거예요. 여지를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내 여행업계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그래도 전혀 안 오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가 어디냐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도 있는데 비행기와 크루즈도 못 띄우는데 대규모 관광객 모집은 어려울 거다. 특히 지방이 훨씬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롯데는 울상인 것 같습니다. 울상이죠. 8개월 만에 사드 그만령을 이제 풀기 시작한 중국. 하지만 반쪽 해제입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행간은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한다입니다. 강물이요? 이거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지난 13일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필리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중국 고전을 인용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때?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웅성했느냐면요. 소동파 시인의 한 시를 인용해서 충강순한 앞선지. 그러니까 봄이 오려면 강물이 먼저 따뜻해지고 강물에 있는 오리가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된다. 네, 그래야 오리가 따뜻해진다. 자, 이게 이게 대화가요. 네. 아주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문 대통령 쪽에서는 빨리 화해하자. 빨리 해서 봄 빨리 오고 꽃 피게 하자. 네, 맞아요. 근데 리커창 총리는 강물이 먼저 따뜻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했던 건데요. 서두르지 마시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쪽짜리 그만령 해제다. 여러 사드 뒤끝이 장렬하고 있다. 사드 앙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애초부터 단계적 해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약속, 산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이거 세 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풀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동파의 한시가 많은 걸 암시했고 이번에도 역시 그만년 풀긴 풀지만 이 정도 한 단계 풀면서 또 보겠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한파에 강물이 다시 얼 수 있다입니다. 강물 얘기 이번엔 이해가 되네요. 한겨울에 꽁꽁 얼었던 강물이 일시에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녹으려면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면 금방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돌발 한파가 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한반도 동북아시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찬바람이 불어요. 한중 관계는 조금 따뜻해질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해빙 모드가 조성이 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고요. 오늘 새벽에 또 75일 만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또 얼어붙고 있어요. 한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말에는 믿음이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봄은 바다가 먼저 한다입니다. 봄은 바다가 먼저 한다? 네. 한중 관계는 아직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봄은 멀리서 다가오는 수준인데요. 사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중국, 안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결국 평행선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봄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가 있습니까? 봄은 강이 아니라 바다부터 먼저 서서히 오고 바다가 먼저 아는 겁니다. 아유, 이 바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바다가 뭐냐면요. 예. 한중 양국의 국민의 태도입니다. 여론.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중 양국의 사드 합의가 있은 직후에 중국 여론은 좀 약간 싸늘했어요. 여전히. 예. 뭐가 잘 되기를. 예. 북한도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뭐 대화하자는 사인이 나올 길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셉 윤도 예. 지난 10월 23일 날 뉴욕 CFR 회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핵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안 하면은 뭔가 미국 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언젠가 대화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그동안에 물밑 접촉, 뭐 뉴욕 접촉이 됐건 아니면 제3국의 접촉이 됐건 당신네가 60일 정도만 조용히 있어주면은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희망을 줬을 거예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조셉 윤이나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60일 지나도 아무 사인도 없지. 특히 75일 뭐 딱 정해놓고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테러 지원국 재지정. 예. 그게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미국이 우리랑 정말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인이 안 나오는데 이번에 60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인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17일부터 그러니까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그 특사가 시진핑의 특사가 평양 갔다가 김정은 못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안 만나주고 시찰하러 나갔어요. 그렇죠. 예,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난 게 미국에서 사인이 와야지 중국에서 와가지고 특사가 와가지고 뭐 미국과 대화해봐라 하는 얘기가 나 듣지 않겠다. 미국이 직접 얘기하라 하는 얘기였었어요. 중타로 돌려보낸 건. 그런데 바로 그날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하고 나서니까 21일 날. 그래. 그렇다면은 한번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 계산을 그 배짱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방심하고 있는 시간. 예. 이 시간을 또 그 기간을 택해가지고 미국의 동보를 충분히 때리고도 남을 사거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고각이면. 확보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중국이 가서 중간에 다리를 놔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중국 특사가 내민 손은 거절하고 미국이 직접 손 내밀어라 왜 이렇게 주문합니까 북한은? 지금 그 중국이 하는 얘기는 일단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 이걸 중단하는 건다는 사인을 보내면은 미국을 달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중국이 설득해서 회담을 시작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친서에다가 그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할 일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보장을 하는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거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미국이 한다면 그 사인을 준다면 회담에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걸 먼저 약속을 하고 회담을 시작하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약간의 배짱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당신들 카드 먼저 내놔라. 그럼 우리도 받겠다. 뭐 이런 누가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느냐 이런 기싸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대충 믿고 회담에 나가봤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국이 보장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안 나간다. 서로 지금 비핵화 보장하라, 그러면 평화협정 보장하라 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을 그건 마지막이고 그 판에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바꾸자는 거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중단한다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싸움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가 먼저 양보하고 손 들고 나오는 그렇죠. 지금 이 기싸움 와중에 미사일. 이번에 이렇게 저기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다급하면은 미국이 이제 나와라 하는 얘기예요. 다급하면 본토도 우리 쏠 수 있다. 그러니까 다급하면 먼저 손 들고 나와라. 겁나면 너희들 먼저 손 나와라.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우리 보고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손 나오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다. 다급하면 너희가 나와라. 다급하면 너희가 나와라.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래? 좀 나를 시험해보겠다는 얘기야? 하면서 타격 버튼을 누를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고 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언까지 했던데 트럼프가 바로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오늘 바로 내놨습니다. 그렇죠. 해결하겠다고 그랬죠. 그 해봐야 지금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은 결국 손들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곧 소집할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아주 강한 걸로 밀어붙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아마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11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1개가 금한령이 풀린다 하더라도 곧바로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달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정반대로 금한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개별 관광객은 200만 명이 넘게 또 왔거든요. 근데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한다고 하고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2배가량이 좀 높게 나옵니다. 양국 국민 모두 국민들의 정서는 아직은 한겨울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한령 풀리긴 풀렸지만 반쪽짜리.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이죠. 심 부의장이 어제 한 이 말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위법행위다.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입법부의 부의장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세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전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소식으로 좀 오랜만에 연결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심재철 국회 부의장 이게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입장문을 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걸 뭘 어떻게 듣고 말고가 있을 것인지. 이 우리말에 너무 엉뚱한 일을 당하면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있죠. 하도 뜬금없어서 좀 어이가 없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의 우리의 의회 정치가 이렇게 황폐화됐어야 되겠느냐. 이건 참 어불성설이니까 어떻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합니다.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제 심재철 부의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행정부처에다가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불법기구다. 근데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하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가지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실만 추출해가지고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은 그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초유의 일이다. 국헌 문란이다. 내가 듣기로는 초유의 말이고 초유의 주장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나왔고 더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인데 이게 도대체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해도
무슨 이런 소리가 있는가 할 텐데 이게 무슨 글로 나왔다고 그러니 내 귀가 의심스러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정권의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 아닙니까? 촛불의 요구는 우리 국민의 요구고 우리 역사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그 엄정한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온갖 되지도 않는 논리와 그 무슨 그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렇게 참 요설을 늘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개를 넘어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요설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 요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란죄 얘기가 왜 나왔는고 하니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 와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느냐. 그럼 과거 적폐가 어떻게 그 두 정권에만 있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보복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이게 지금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이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전 두 정권 상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역사 전부 그럼 뭐 이조 시대부터 조사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법이라는 것이 적용할 한계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법적인 어떤 그 굳이 법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그 뭡니까 기한이 있는 남아 있는 공소시효 그렇죠 시효가 남아 있는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법적으로 아주 이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 남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한 저희가 무엇인지 그것이나 따져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일종의 고도화된 선동입니다. 선동이요? 누구에 대한 어떤 선동입니까? 현재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모두 노력하고